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무엇인지 당신만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 좋은 의도로 말했을 겁니다. 위로하거나 도와주고 싶어서 조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될 거라고는 그 순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달랐습니다. 그 말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날 그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깐 표정이 굳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말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 이 둘의 차이는 단어 몇 개에 불과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의도로 말해도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많고 외롭지 않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이 바뀌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얻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 첫 번째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마음부터 보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이경숙 씨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경숙 씨는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이 어땠어? 나한테 그 마음부터 먼저 얘기해줘. 네 마음부터 먼저 이해하고 싶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 해준 사람은 경숙이 내가 처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문제를 말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엔 말이야. 그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하지만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받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인정받기 전까지는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수십 년간 상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만 변화할 준비가 됩니다. 조언을 들을 준비, 문제를 해결할 준비,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그때서야 시작됩니다.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그 사람의 눈으로 보려는 태도 말입니다. 당신 마음부터 먼저 이해하고 싶다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방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빨리 답을 주는 게 도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72세 김철호 씨는 최근 아들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김철호 씨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사업이냐? 안정적으로 직장 다녀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괴로워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철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빠 생각만 말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내 마음부터 먼저 듣고 싶다. 그날 밤 부자는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아들의 꿈과 계획 그리고 두려움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 이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다 듣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겉돌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게 됩니다. 당신 마음부터 먼저 이해하고 싶다는 말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내 마음이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 내 감정이 무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 사람은 나를 고치려 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신뢰 말입니다. 그 신뢰 위에서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신뢰 위에서만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 말입니다. 58세 정미란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지 그랬어. 요즘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정미란 씨는 점점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정미란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면 그게 답이야.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마음 틀린 게 아니야. 내 감정이 가장 정확한 신호야. 정미란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화낼 일이야? 뭘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과도하다. 당신의 반응은 잘못됐다. 당신은 잘못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나만 유난히 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슬리 그린버그는 감정에 대한 연구를 평생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 났다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 현실입니다. 누군가 슬프다면 그 슬픔은 그 사람에게 진짜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그 마음,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존재의 인정을 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정당하다.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박순희 씨는 남편을 잃고 1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그렇게 울면 남편이 슬퍼해. 이제 그만 울고 씩씩해져야지. 박순희 씨는 자신이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슬픔, 틀린 게 아니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었는데 1년 만에 괜찮을 리가 없지. 그 마음이 정상이야. 박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이 당연한 것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누군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어떤 조언보다,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70세 한영식 씨는 최근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갔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는 못하겠다. 아빠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했으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힘들다는 건 알아. 그래서 여기 왔다. 아들은 그제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고마워요. 다들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한영식 씨는 아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할 때 쉽게 내 맘 안다, 이해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때로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없는 고통,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아픔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상대에게 거짓말처럼 들릴 뿐더러 상대방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힘들다는 건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정직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54세 윤정아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도 아는 사람이 암 걸렸는데 다 나았어. 요즘은 암도 다 고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윤정아 씨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만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암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두려울까 싶어. 내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여기 있을게. 윤정아 씨는 그 친구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친구는 거짓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진짜 위로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함께 있음은 상대를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와 함께 머무르는 데 있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대전에 사는 61세 김정호 씨는 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회사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그만두려 하냐고 딸을 밀어붙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선택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는 것을. 김정호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존중한다. 아빠가 함부로 판단했구나.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울면서 출근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버텼어요. 김정호 씨는 그제서야 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좋은 회사라는 결과뿐이었고 딸이 견뎌낸 과정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선택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결정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된 길버트는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보다 그 결정이 존중받았는지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았다면 후회가 적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아도 자신의 선택이 무시당했다면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존중하는 말은 상대방의 사고 과정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생각했다. 당신에게는 그렇게 선택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존엄을 되돌려줍니다. 68세 이경자 씨는 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경자 씨는 나이든 부모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외국으로 가느냐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은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냥 떠나기로 했고 이경자 씨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경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아들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그만큼 고민했다는 걸 이제 알겠다. 그 이유를 존중한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해 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이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요즘 가장 듣기 힘든 말입니다. 56세 박미숙 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도 요즘 여기저기 아파.
나이 들면 다 그래. 박미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만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자세히 말해봐. 이야기 더 듣고 싶어. 박미숙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조언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는 듣기가 아니라 기다리기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MIT의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대화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시간은 평균 18초입니다. 18초가 지나면 상대방이 끼어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말을 번갈아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4세 강수진 씨는 손자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은 전화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수진 씨는 중간에 끊지 않고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딸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조언을 했다는 것을요. 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딸은 그날 밤 어머니와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 결혼 생활의 어려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불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수진 씨는 그저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서 시작된다. 듣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말,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 5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이 말들은 단 한 번으로도 10년, 20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말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말입니다. 예민하다는 한마디로 상처가 시작됩니다. 50세 조현숙 씨는 직장 동료와 갈등이 있던 일을 상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정도는 다들 넘기고 살아. 조현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조현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예민한 사람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자신만 힘들어하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예민하다는 말만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과도하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은 이것을 감정 무효화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효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무효화되는 경험을 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민한가? 라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59세 신명희 씨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신명희 씨의 요리 실력을 친구들 앞에서 비하했습니다. 신명희 씨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농담이었어. 다들 웃었잖아. 신명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신명희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예민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감정은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경험이 독이 되는 말입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이철수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나도 젊었을 때 했지만 다 실패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아들을 위해 좋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나의 경험이 유일한 진실이다. 너의 시도는 무의미하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상대방의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이철수 씨가 30년 전에 경험한 것과 지금 아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회가 다릅니다. 이철수 씨의 실패가 아들의 실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가 했던 말은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성장합니다. 반대로 너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정말로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윤미정 씨는 딸이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봤잖아. 외국 생활 힘들어. 적응 못할 거야. 딸은 결국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딸은 그때를 후회합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고 느낍니다. 윤미정 씨와 딸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딸이 실패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고 조언이 아니라 제한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불신이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각자의 경험은 고유합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은 이 진실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여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세 번째입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최영자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요즘 네 옷 스타일 나이에 안 맞는 것 같아. 최영자 씨는 웃으며 그러냐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어보니 모든 옷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친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라는 표현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게 된 말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말이 나와서 라는 앞의 말은 뒷말의 상처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비겁하게 만듭니다. 이 표현 뒤에는 대부분 비판이나 충고가 따라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당신 요즘 좀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이런 말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이 나와서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은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UCLA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말이 나와서 그렇다는 이 말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방어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0세의 김영수 씨는 동생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형은 자식들한테 너무 헌신적이야.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김영수 씨는 그날 이후로 동생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비판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동생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요청받지 않은 조언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입니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말, 혹시 당신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닌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말을 배우려고 노력해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짜 방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가벼운 농담, 습관적인 충고,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가 용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배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관계를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모두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